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장 마냥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여다보면서 조금은 나은 부분이 있는지 혹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지 세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포인트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러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 좀 나은 부분부터 봐주시네요. 탄소 포집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핫해진 이 키워드입니다. 사실 원래부터 주식시장에 몇 년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회자되는 그런 테마주들이 많은데 이번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트럼프 효과라고는 하는데 뭐 딱 뭐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트레이딩 4.0의 첫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같은 경우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탄소 포집이라는 섹터 강세를 보인 게 한 3-4번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기억성으로 빨리 기억났던 게 2차전지 관련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어떻게 정제할 것이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었고 그 뒤로 부각됐던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전 정권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강하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탄소 포집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강하게 좀 정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한 정책 발언에 낙속을 얻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불거진 게 한 3일 정도 됐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CEO가 탄소 포집을 이제 활용하고 저장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전방 기업들까지도 그런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전방에는 엑소모빌과 옥시렌탈 등 글로벌 석유 기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랑 국내 이전 대통령 취임 당시에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때는 예비 타당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탄소 사업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할 건데 어떤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실증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못했었는데 올해 이번 정부 들어서 국내 5개 지역을 선정하면서 실증 계획도 명확히 밝히면서 사업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이죠. 우리가 옛날에 이 탄소 포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뭐 매년 뭐 해수면이 1cm씩 상승하고 있고 기온도 뭐 예년 대비해서 뭐 0.5도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기후 환경을 잡아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였다고 한다면 미국을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CEO가 아무래도 정통 석유화학 작업을 장려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 발생을 잡으려는 관점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점 좀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같이 붙는 게 탄소 배출권이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가만 보니까 탄소 배출권은 거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이 니즈가 많이 필요한 국가가 탄소 배출이 많이 되지 않는 약간 낙후된 국가들한테 이 탄소 매매권을 사가지고 대신 그들 할당량으로 배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장을 보니까 배출권 가격이 1만 원 지선을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요 가격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이 매매권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정말 이 탄소 배출량 감소에 따른 정책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이쪽에도 했었으니까 그에 따른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뭐 해상풍력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탄소 매출 관련해서는 니즈가 사라진 거지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련 종목들은 낙수 효과를 얻고 있고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저는 약간 신재생 에너지랑 좀 괴가 비슷합니다.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들인데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은 정말 뜻은 좋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사업 성과를 뚜렷하게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라고 쳤던 종목들이 낯선 종목들이 아니에요. 신규 상장한 종목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에코아이나 에어레인 이런 종목들은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그 나머지 뭐 에코바이오 에코프로 HN, TKG 휴캠스, 그린케미칼, 후성, 유니드 이런 종목들은 이미 2018년부터 2020년부터 탄소 이제 포집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 종목인데 지금 한 3, 4년이 지났는데
실적 반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흑자 기업도 있는데 제가 리포트를 이 종목 다 쳐봤거든요. 근데 네.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리포트도 없어요. 맞아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하면은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뭐뭐 때문이다 이런 식인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 종목들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화면에 이 리스트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은 제가 증권 전문가 타이틀 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권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나마 좀 매매 잘하신 분들께서는 뭐 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좋겠는데 전 적어도 흑자가 나오면서도 시가총액이 2,000억이 넘고 본업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종목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군들이 탄소 포집이라는 키워드에서 어떻게 엮이는 거예요? 뭐 탄소 포집이라는 게 정말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으는 뭐 촉매를 갖고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용기 만드는 데도 있을 테고 만들어서 갖다 파는 데도 있을 거고 조금 구분을 해주시고 실제로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 좀 시장에서 주목하는 리딩 기업이 있다면 좀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종목은 에코바이오나 뭐 TK주캠스나 뭐 에어레인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신규 상장 에코아이 정도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뭐 캠트로스나 뭐 그린케미칼이나 후성이나 유니드 이런 종목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 15종목의 수급을 다 체크하고 왔는데 에코바이오 혼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참 이해하기 편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가 효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뭐 분기 단위로는 매매 관점을 좀 이게 텀을 둬야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결국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수한 기조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 정권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정말 좋아했고 이번 정권 같은 경우 좀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서 좀 시세가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나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속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옥을 구분해가지고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옥은 뭐 토픽 있으시다면요? 네, 우선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코아이라는 종목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하셔도 됩니다.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오버의 뉴스는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 연간 실적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해서 탄소 배출권을 직접적으로 매매에 참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15개 종목들 중에서 탄소 포집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종목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근처에 있다기보다는 한 2등주, 3등주 위치에 있는데 그나마 흑자 유지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2,000억이 넘기 때문에 좀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TKG 휴캠스다라고 보고 있고 이름이 낯이 익습니다. 2차전지 전액 첨가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반도체나 OLED 산업에 들어가는 약품을 제조로 판매를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에틸렌 카보이니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수는 사실 에코바이오 단 한 종목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에코아이나 ETKG 캠스를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수익 청산하기보다는 매수는 굳이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주말간 뉴스 한 번 더 보신 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아서 이런 탄소 포집 쪽 수급이 몰린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하셔도 되고 만약에 주말간 이런 탄소 포집 뉴스가 추가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시장 상황 살핀 다음에 다른 섹터로 종목 순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매매 정도만 권해드립니다. 워낙에 종목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실적 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믿고 가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전인데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오늘 장 좀 원전이 시장을 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때문에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는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장 마치고 나왔던 소식은 이 루마니아에서 1조 원가량 규모의 원전 수주 소식이었습니다. 내용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사실 저도 원전의 개창 초기에 굉장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원전으로 굉장히 좀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떤 여소야대라는 단어를 가지고서는 뭐 정치권에서는 뭐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경제TV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보통은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반대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안 발표로 인해서 한 2주간의 혼동이 있은 다음에 이 예산안이 꾸준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랑 대왕고래가 예산이 굉장히 좀 깎인 상황에서 대왕고래는 회복이 안 됐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여당 측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깎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원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원상복귀하겠다 이런 뉴스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타결될 때까지 예산안이 미정이기 때문에 12월 20일 전후로 나왔던 뉴스를 보면 정말 대왕고래만큼이나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번 3일 이내 뉴스 보면은 이제 여당에서는 원전 예산 복구해달라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우리 복구할 거다. 원전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류를 포기할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회복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결국은 타결될 때까지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3포드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안이 나온 다음에 개파락화한 다음에 횡보하면서도 한두 번 좀 말씀드렸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불확실성의 제거의 일환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이 원전이라는 게 미국이나 프랑스 쪽에서 SMR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 시류에서 편승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예산안이 공개됐을 때 강하게 하락한 다음에 그 뒤로 개인 투자분들 매도 나온 다음에 외국인가 기관에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에 오전장이 기관 수매수였거든요. 기관 수매수였는데 수급이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마니아의 2조 8천억 가량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전 KPS 이미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우리가 루마니아나 체코에다가 원전 수주했을 때 거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누가 할 거고 설계는 누가 할 거고 부품이나 보일러는 누가 납품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개장 초반에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수급도 괜찮았고 시세도 괜찮았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안타깝게도 시장 분위기를 좀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주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 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를 딱 갖고 왔었는데 그 두 개가 제일 수급이 좋았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기관 수매수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BHI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루마니아에 대한 호재가 나왔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니까 원전 관련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준비를 한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이 원전을 가운데에 두고서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매매 관점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판단이 좀 힘드네요?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예산이 언제 타결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를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심리해가지고 기각까지 뭐 몇 달,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그 어떤 위증 교사에 대해서 이제 해가지고 뭐 판결까지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이기 때문에 타결이 언제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과는 좀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이전에 완전 최종 이제 협상 대상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만약에 원전이 우리가 정말 12월 20일 이전에 봤던 거 이상으로 예산이 회복됐을 때는 원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야당 측에서 원전에 대한 예산 회복을 우리 예상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조금 원전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 내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그때 가서 좀 더 판단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원전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다에 답이 있습니다. 조선, 해운 나란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좀 믿음직스러운 섹터입니다.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고요. 대한해운은 전체적으로 좀 잘 가나 했는데 이 해운 섹터는 대한해운이 개별 뉴스가 있어서 유난히 잘 갔던 거고 나머지 섹터들은 지금 연속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한해운도 윗꼬리가 엄청나네요. 14% 정도까지 올랐던 게 지금은 1%밖에 안 가고요. HM도 상승 탄력 많이 둔화되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해운 좀 나눠서 볼까요? 네, 조선은 정말 좀 믿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해운 같은 경우는 약간 조선 낙수 효과에다가 HJ 중공업 낙수 효과 두 가지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 동향 약간 원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해운 관련 종목들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근데 점심시간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된 섹터가 물론 원전이랑 해운뿐만이 아니겠지만 조금 아쉬운 섹터죠. 오늘 몇 개 안 오른 섹터 중에서 그래도 이 섹터는 좀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못 이기고 음전환됐기 때문에 좀 보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해운 관련 종목들이 혹시라도 다음 주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들을 좀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의 협업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다투면서 국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어떤 계엄이나 예산 관련 뉴스가 있으면서도 조선도 약간 과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지지관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지만 중기나 장기적인 지지관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고 이번에 미국에서 저는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아, 미국도 취약한 산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엔터나 게임이나 조선 이런 쪽은 좀 취약하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군함이 한 26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척 가량이 훈련조차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 수행이나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자체적인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 외주를 좀 소화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평가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내놨는데 이 법안 내용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가 얻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저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꾸준하게 올해 상반기랑 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수주량이 밀리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꾸준하게 저가 선박을 밀고 있기 때문에 수주량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CGT라고 하죠. 환산톤수, 척당 환산톤수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이지만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 LNG선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익률이 높은 선박을 위주로 좀 수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을 이제 와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과거처럼 뭐 10년 사이클 왔으니까 뭐 수익 100% 가져가 보자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도 맞고 조선이 올해 상반기에 대비해서 수주량을 많이 치고 올랐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보는 거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해서 매수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2,200개 중에서 믿을만한 섹터를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고 하면 조선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운은 조금 아쉬워요. 제가 보통 수급 보고 많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운주를 둘러싼 시장은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LNG선 관련해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했으면 이 LNG선을 나르는 그건 이제 조선사가 만들죠. 그럼 이 조선사가 만든 배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은 해운사잖아요. 그러면 해운사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7% 상승했고 오늘도 1%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운사들이 운반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운임비도 오릅니다. 그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지금 꾸준하게 어제 플러스 5.6% 상승한 상황이고 BDI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해운사 관련들을 보더라도 어떤 운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자체가 증가하면서 이 시너지가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향상이 될 것이다 라는 뷰가 있고요. 해운 관련 종목들의 12개월 선행포가 굉장히 낮은 모습입니다. 근데 퍼가 낮다고 해서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저평가 매력도랑 기술적 위치로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수급 개선이 되는 것은 확인하고 매매를 해보자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어 이 해운 섹터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이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수익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해운 같은 경우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오늘 관련 종목들 보면 해운 관련 종목들이 다 윗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2018년에 이 역사를 받고 저는 우리 토마토 질거터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의심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투표 개표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정말 2018년의 과거를 재현할까 이런 의심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상도 못했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앵커님께서 의문을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운주를 이제 기술적 위치랑 퍼만 보면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 바닥권에 있고 어떤 분기 실적이나 어떤 연간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보다는 분기 실적을 꾸준하게 제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퍼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불과 최근 일주일간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해운주랑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대외 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매매관 좀 지켜보다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나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탄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뉴스 팔로우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